여기는 중국 영길입니다. 창밖으로는 매서운 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바람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마치 살을 애는 듯한, 아니,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냉기입니다. 이 낯선 땅의 바람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제 가슴을 긁어놓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 허름한 호텔방, 낡은 침대에 걸터 앉아 이 글을, 아니, 제 마음의 소리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내 나이, 올해로 60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 옛날 같았으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았겠지만 요즘 세상에선 아직 청춘이라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육체는 아직 쓸만할지 몰라도 제 마음은, 제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늙어버렸다는 것을요. 호텔 방 구석에 놓인 탁자 위에는 식어 빠진 믹스커피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한국에서부터 소중히 품고 온, 아니, 소중하다기보다는 차마 버리지 못해 들고 온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엎어져 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호텔 화장실의 약간은 흐릿하고 얼룩진 거울 속에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장사꾼의 얼굴입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버텨온 사내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거울 속에서 제가 평생토록 지우고 싶었던, 아니, 저주하고 증오했던 한 남자의 얼굴을 봅니다.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어르신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영철이는지 아비랑 판박이네, 판박이야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 나는 절대로 그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오늘 밤, 이역만리 타국 땅에 와서 마주한 제 얼굴은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1985년 가을. 그 지독하게도 청명했던 가을날 대문을 나서던 40 초반의 아버지 모습이 지금 제 얼굴 위에 유령처럼 겹쳐 보입니다.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명치 끝에 뜨거운 돌덩이가 하나 얹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마치 모래알을 삼키는 것처럼 껄끄럽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곳 영길에 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없는 제가 여권이라는 걸 난생 처음 만들어 이 먼 곳까지 온 이유 말입니다. 관광을 온 것이 아닙니다. 사업차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은 저녁 7시. 지금 시계 바늘은 6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분. 단 10분이 남았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동칩니다. 흡사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혹은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는 소년처럼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내.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내. 하지만 저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사내. 제 이복 동생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지금 이 호텔을 향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제 연길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아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표를 끊을 때부터 수십 번도 더 마음을 바꿀까 고민했습니다.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이제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4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 취급했던 그 양반의 흔적을 쫓나.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모르게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온 이 여행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는 북조선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다 가셨소. 남조선에 두고 온 가족 따위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소.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지난 40년 빨갱이의 아들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이 악물고 버텨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반대로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몰랐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죄 없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불효자로 살았다는 뜻이 되니까요. 어떤 경우라도 아플 것입니다. 어떤 진실이 튀어나와도 제 가슴은 난도질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버지라는 그 거대한 산 앞에서는 저는 여전히 1985년에 멈춰있는 19살 겁쟁이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정확하고 간결한 3번의 두드림. 제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 같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금단의 땅에서 온 손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앉아있던 침대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일부러 한국에서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당신이 우리를 지옥 구덩이에 처박아두고 떠났어도 보란듯이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걸 대리인으로 온 그 동생 놈에게라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버지에 대한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옵니다. 헛기침을 한번 하고 다시 크게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문 열려 있습니다. 낡은 손잡이가 돌아가고 문이 열립니다. 호텔 복도의 노란 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역광 속에 한 사내의 실루엣이 서 있습니다. 키가 큽니다. 어깨가 딱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체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듬직했던 그 뒷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실루엣입니다.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문을 닫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이 방 안에 오직 저와 그 사내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탁자를 짚고 버텼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빚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제 눈앞에 서 있는 건 30 중반의 낯선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러다가 미친 듯이 증오하게 된 젊은 시절의 제 아버지가 타임머신을 타고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짙은 숯검정 눈썹,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면 살짝 찌푸려지는 미간, 굳게 담은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새, 심지어 긴장했는지 실룩거리는 왼쪽 눈가 주름까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DNA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증명하는 제 아버지의 현신이었습니다. 그는 검소하다 못해 남루해 보이는 회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는 거칠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이 아버지의 눈을 꼭 빼닮은 그 눈이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되십니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목소리마저. 약간의 북쪽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그 낮고 굵은 울림통은 영락없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는 건가? 영철 씨의 아드님 김상훈 형님 맞으십니까? 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가움? 아니요. 혈육의 정? 천만에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40년을 묵혀온 썩고 문드러진 배신감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대체 무슨 염치로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 사람의 핏줄이라고? 그럼 나는? 그럼 남쪽에 버려져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나와 내 어머니는 대체 뭐란 말이냐? 너는 아버지 품에서 자랐겠구나. 저 얼굴을 보니 알겠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저 번듯한 이목구비가 말해주는구나. 남겨진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학교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숨죽여 우는 게 일상이었는데, 너는 거기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며 살았구나.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녀석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내 아버지는 40년 전에 죽었다고.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질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면 내가 진다. 나는 확인해야 한다. 그 인간이, 그 무책임한 가장이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울 자격도 화낼 자격도 없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최대한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소. 내가 김상훈이요. 그 짧은 대답을 뱉어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청년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짐승이 토해내는 울음소리처럼 호텔 방의 정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그림자가 그의 등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40년의 세월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그 잊을 수 없는 가을날의 기억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발 아래 엎드려 울고 있는 동생의 등을 봅니다. 저 넓은 등, 그리고 들썩이는 어깨.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낯선 연길의 호텔 방이었는데 동생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영혼은 순식간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그해 가을 대한민국 서울. 그때의 공기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며 떠들어댔고 거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온통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일명 3조 호황이라고 했지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사람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잘 살 거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이른바 대입학력고사를 코앞에 둔 수험생이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게 늘 말씀하셨죠. 상훈아,
너는 서울대 법대 가서 판사가 되라. 그래서 이 나라 정의를 좀 바로 세워봐라. 어머니에게 저는 신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장 통해서 좌판을 깔고 생선을 파시면서도 제가 집에 돌아오면 비린내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상훈이 판사님 되면 엄마 호강시켜줄 거지?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를 살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참으로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자그마한 무역상사의 과장님. 말수가 적고 성실하기만 했던 그 시절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퇴근길이면 늘 누런 월급 봉투와 함께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오셔서 공부하느라 욕본다 하며 닭다리를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시던 분.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 투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던 온기만큼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아니요,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습니다. 단지 철없던 19의 제가 행복에 취해 그 징조를 읽어내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가던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어머니가 끓인 돼지고기 김치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 소리, 그리고 여동생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지극히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 머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묵묵히 식사만 하셨을 분이 그날따라 숟가락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시는데 국물이 식탁 위로 뚝뚝 흘렀습니다. 여보 어디 편찮으세요? 손을 왜 그렇게 떠세요? 어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으셨지만 아버지는 황급히 손을 감추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날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얼굴을 눈에 새기려는 사람처럼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응시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고 슬퍼서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묻자 아버지는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아주 나직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상훈이 참 잘 컸다. 듬직하게 잘 컸어. 그때 제가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요. 그 슬픈 눈빛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절규였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평소에 아끼시던 쥐색 양복을 꺼내 입으시고 제가 입학 선물로 받으셨던 그 손목시계를 차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산 쪽에 급한 거래처가 생겨서 며칠 다녀와야겠어. 이번 것만 잘 되면 우리 형편 좀 필 거야. 어머니는 부랴부랴 속옷이며 양말을 챙겨 작은 가방에 넣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시며 신발장 거울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서 있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다녀오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 저는 제 방 문턱에 기대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때 맛있는 거 사오시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복도 계단을 내려가는 구두 굽 소리. 점점 멀어지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제 귓가에, 아니 제 심장에 영원히 박제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살아 움직이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 한 통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치셨고
저는 독서실에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김 과장님, 며칠째 무단 결근이신데요. 댁에도 안 들어오셨어요. 라는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사고가 났나 보다. 어디서 객사라도 하신 건 아닐까. 우리는 매일 밤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며 제발 나쁜 소식만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소식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파멸이었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무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 지프차 한 대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쾅, 쾅, 쾅.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나가 보시기도 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셋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 묻은 구두발로 거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김영철 씨 댁 맞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기계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아니다. 이들은 더 무서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당시 사람들이 취시하며 말하던 남산 혹은 안기부, 그 서슬. 버런 공포가 우리 집 안방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으셨고 여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제 항변은 1초도 지나지 않아 묵살당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멱살을 잡고 거실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얼얼해졌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 아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북 입북 자진 탈출. 내 아비 김영철이 어제 북계 방송에 나왔어. 남조선 사회가 싫어서 의거 입북했다고. 제 발로 배 타고 북으로 넘어갔단 말이다. 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귀에서 B- 하는 이명 소리만 들렸습니다. 월북이라니요. 북한이라니요. 그건 뿔 달린 도깨비 같은 간첩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성실한 회사원인 우리 아버지가 내일 모레 아들 대학 가는 거 봐야 한다며 적금 통장 아껴 쓰던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라니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출장 가셨다가 납치되신 거 아닙니까? 사고 당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악을 쓰며 발버둥 치자 사내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마이너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납치? 웃기지 마라. 방송에서 자기 입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남조선의 썩은 정치가 싫어서 김일성 품에 안겼다고. 이 빨갱이 가족 놈들아. 그날 밤 우리 집은 문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서재, 일기장, 앨범, 심지어 제가 받은 상장들까지 모조리 검은 자루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건 아니에요.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에요. 하며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짐짝처럼 밀쳐버렸습니다. 당신들도 조사받아야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와. 그들은 그 말을 남기고 태풍처럼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집안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찢어진 책들, 엎어진 밥상. 하지만 그보다 더 처참한 건 우리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실신하셨고 여동생은 공포에 질려 실어증에 걸린 듯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깨진 거울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서울대? 판사? 다 개소리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간첩의 아들이 되었구나. 억울함보다 더 큰 공포가,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버지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버리고 혼자 가셨습니까? 가려면 혼자 조용히 가지, 왜 남은 우리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저주했습니다. 돌아오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라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1985년의 가을은 제게서 아버지라는 이름과 꿈과 미래를 몽땅 앗아간 채 잔인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좌제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제 발목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의 정막을 깨고 동생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저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동생의 등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 눈앞에는 여전히 1985년의 그 차가운 겨울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월북 소식이 뉴스를 타고 동네방네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첩의 가족 빨갱이 자식들 그 주홍 글씨는 19살 제 이마에 그리고 가여운 우리 어머니의 가슴에 인두처럼 찢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아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를 아끼시던 선생님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어머니 앞에 하얀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간첩 아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할 수 없다고. 교장 선생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자퇴 권고서. 말이 좋아 권고지, 그건 강제 퇴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상훈이 공부 잘하잖아요. 서울대 갈 아이잖아요. 제발 졸업장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도망치듯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제 방 책상 위에 놓인 서울대 입시 요강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로 제 꿈도 판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겠다던 포부도 쓰레기통 속에 처박혔습니다.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훈이 왔니? 라며 반겨주던 슈퍼 아줌마는 제가 쌀을 사러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제 교복 바지 위로 튀었습니다. 재수 없게 어디 빨갱이 자식이 여길 기어와. 당장 나가. 너네 집에는 물 한 방울도 안 팔아. 동네 꼬마들은 대문에 빨간 페인트로 낙서를 해댔고 밤이면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돌을 던져 장독대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대낮에도 커튼을 치고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빛을 보면 타버리는 흡혈귀처럼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파출소에서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별일 없지? 아버지한테 연락 온 거 없어? 수상한 놈 찾아오면 바로 신고해. 알았어? 그들은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버지와 내통할까봐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옥죄어 왔습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통장은 동결되었고 퇴직금은커녕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당장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운 손에 바늘을 잡으셨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일감이란 일감은 다 받아오셔서
밤새도록 재봉틀을 돌리셨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기계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밤. 잠결에 눈을 떠보면 어머니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아버지의 와이셔츠를 걸레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당신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팍팍 문질러 닦으시던 그 처절한 뒷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펜을 잡아야 할 손에 삽과 곡괭이를 쥐었습니다. 새벽 4시. 인력시장에 나가 모닥불을 쬐며 일감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공사판에 나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비계 위를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깨 가죽이 벗겨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졌습니다. 점심시간, 식은 밥에 단무지 몇 조각을 씹어 넘기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 무심한 하늘 어딘가에 우리를 버리고 간 아버지가 있겠지?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판검사가 되라던 장남이 지금 흙구덩이 속에서 구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김일성 만세 부르며 호의호식하고 계십니까? 미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심이 저를 살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내가 이깟 일로 쓰러지면 아버지가 비웃을까봐, 그것 봐라, 나 없으니 별 수 없지? 할까봐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 살만해졌나 싶었을 때였습니다. 27살, 늦깎이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며 칭찬하셨습니다. 성실하네. 머리도 좋고 내일부터 출근하게. 합격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양복 입고 출근하는구나. 어머니에게 내복 한 벌 사드릴 수 있겠구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인사과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상훈 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신원 조회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요. 채용은 없던 일로 합시다. 끊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건조한 신호음. 연좌제였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월북자의 직계. 가족은 주홍 글씨를 이마에 붙이고 사는 천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번듯한 중소기업조차 우리를 꺼려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한강 둔치로 가서 깡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강물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나 좀 놔줘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당신이 간첩이든 영웅이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왜 내 인생까지 망치고 지랄입니까? 강물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선택한 아버지가 아닌데 왜 나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억울함이 가슴속에 화병이 되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렇게 40년입니다. 신원조회가 필요 없는 장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험한 일, 더러운 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건재상 배달일부터 시작해서 철물점, 인테리어 잡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돈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테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내 자식들은 나처럼 안 살 테니까. 성공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도 사고 사장님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19살 소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어도 명절날 텔레비전에서 이상가족,
상봉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옹졸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와중에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보, 영철 씨, 왜 안 와? 밥 다 식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그 인간 찾지 마세요. 우리 버리고 도망간 인간 뭐가 좋다고 찾으세요. 마지막 유언조차 남편의 이름을 부르다 가신 어머니가 저는 너무나 불쌍하고 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그 원수 같은 인간의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같은 40년을 보내는 동안 북쪽 하늘 아래서 아버지와 밥을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저 녀석이 내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녀석이 다시 입을 엽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 아버지가 거기서 장관을 했든 거지가 됐든 내 잃어버린 40년은 보상받을 수 없어. 하지만 녀석이 내민 그 낡은 수첩이 자꾸만 제 눈을 잡아끕니다. 표지가 다 닳아버린 촌스러운 인민군 색깔의 수첩. 저 속에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기에 저 녀석은 저토록 애절하게 나를 부르는 것일까? 저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평생을 괴롭혀온 저주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심정으로 그 수첩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종이 뭉치의 무게가 아니라 한 남자의 40년 세월이 담긴 무게처럼 제 손목을 짓눌러 왔습니다. 침 묻은 손가락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깁니다. 건조하게 말라 비틀어진 종이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처럼 들립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흘린 눈물 자국만이 종이를 울퉁불퉁하게 적시고 말라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버지의 필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글씨는 마치 인쇄한 듯 반듯하고 정갈한 정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의 글씨는 술에 취한 듯 혹은 공포에 질린 듯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펜을 얼마나 꾹 눌렀었는지 종이가 찢어질 듯 패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봅니다. 1985년 10월 14일. 아버지가 사라지신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40년 전 아버지가 토해낸 비명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지옥을 보았다. 아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여기는 평양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일주일 전 속초 앞바다. 거래처 김 사장과 기분 좋게 소주를 한 잔 걸치고 바람이나 쐬러 나간 게 화근이었다. 파도 소리가 좋아서, 밤바다의 냄새가 좋아서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의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이 마치 서울에 두고 온 우리 집 불빛처럼 따뜻해 보였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셋이 튀어나왔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비릿한 헝겊이 내 입을 틀어막았고 뒤통수에 딱딱한 둔기가 내리꽂혔다.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망망대해 위였다. 작은 목선이었다. 엔진 소리가 심장을 긁어대듯 덜덜거렸다. 내 앞에는 인민군 복장을 한 사내가 시퍼런 총구를 내 이마에 겨누고 있었다. 동무, 이제부터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거야. 남조선에서의 개 같은 삶은 잊으라. 수첩을 읽던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납치였다니. 술 먹고 홧김에 넘어간 것도 사상에 물들어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그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을 뿐인데 도깨비 같은 놈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신 겁니다.
저는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닦아내며 읽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10월 20일 놈들이 나에게 원고지를 내밀었다. 방송실 마이크 앞에 앉히고는 읽으라고 협박했다. 남조선의 썩은 정치가 싫어서 의거 입북했다. 김일성 장군님의 품이 그리워서 목숨 걸고 넘어왔다. 나는 거부했다. 내가 미쳤냐고 소리쳤다. 내게는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다고, 내 아들이 곧 대학에 간다고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무릎이 닳도록 빌었다. 그러자 놈들이 웃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서울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상훈이, 장바구니를 든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영철 동무, 선택하라. 여기서 영웅이 되어 남조선 가족들을 살리겠나?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고 남조선 가족들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만들겠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 악마 같은 놈들. 그들은 내 목숨을 담보로 잡은 게 아니었다. 서울에 있는 내 가족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흔들었다. 내가 여기서 살려달라고 외치면 남쪽에 있는 내 가족이 죽는다. 내가 여기서 만세를 부르면 나는 배신자가 되지만 내 가족은 목숨만은 부지한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상훈아, 여보,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너희를 죽여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놈들이 써준 그거지 같은 원고를 읽었다. 저는 남조선이 싫어서 의거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외쳤다. 상훈아, 이건 거짓말이다. 애비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애비는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을, 너희를 배신한 적이 없다. 제발 이 방송을 듣지 말아다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품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 뉴스. 아버지가 육성으로 자진 월북했다고 말하던 그 라디오 방송.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저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방송을 듣고 실신하셨고, 저는 라디오를 집어 던지며 죽어버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차가운 방송실 의자에 앉아 총구가 등 뒤를 겨누는 공포 속에서 오직 우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신 겁니다. 자신이 매국노가 되고 배신자가 되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서울에 있는 우리들이 연자제로 고통받을지언정 목숨만은 부지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형님, 진정하시라요. 형님. 동생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40년 인생이 아버지를 증오하며 이 악물고 버텨온 제 지난 세월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공사판에서 굴렀던 설움,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가 겪었을 그 생지옥에 비하면 매일 밤,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가족을 배신해야 했던 그 처절한 고통에 비하면 내 아픔은 사치였습니다. 투정이었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아버지가 북에서 보낸 40년 세월이 피로 쓴 시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간다. 배급받은 강냉이 죽을 먹으며 나는 생각한다. 우리 상훈이는 따뜻한 밥 먹고 있을까? 우리 아내는 생선이라도 한 토막 구워 먹고 있을까?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리움은, 이 지독한 그리움은 참을 수가 없다. 2005년 환갑이다. 북에서 얻은 아내와 아이들이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고맙다. 이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맏아들 상훈이가 보고 싶어 목이 맨다. 내 장남,
내 첫사랑, 내 분신. 지금쯤 40이 되었겠구나. 결혼은 했겠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괄시받진 않았겠지? 꿈에라도 한번 나와주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교복 입은 내 모습 한 번만 안아보자. 2024년. 몸이 점점 굳어간다.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한다. 상훈아, 애비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죽어서 귀신이 되면 갈 수 있을까? 휴전선을 넘어 지뢰밭을 건너 서울 우리 집 대문 앞에 갈 수 있을까? 가서 자고 있는 내 머리맡에 앉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전하고 올 수 있을까?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북에서 새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그분의 영혼은 언제나 1985년 서울의 우리 집 안방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동생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왜 이제 말했어?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매일매일 저주했는데,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을 거 아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 울음소리에 호텔 방의 공기마저 젖어들었습니다. 동생도 제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형님은 똑똑하니까, 형님은 강하니까 언젠가는 애비 마음 알아줄 거라고. 원망하면서도 꿋꿋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대체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가족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그 죗값을 평생 그리움이라는 형벌로 치르시다 가신 나의 가여운 아버지? 저는 수첩을 얼굴에 비비며 아버지의 냄새를 맡으려 애썼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쿰쿰한 곰팡이 냄새 사이로 어린 시절. 아버지 퇴근길에 나던 전기구이 통닭 냄새가, 스킨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글씨로 이 수첩을 남기셨는지. 이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탄원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놓지 못한 자식에 대한 끓는 피 같은 사랑의 유서였습니다. 제 40년 묵은 옹벽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자리에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습니다. 미움이 있던 자리에 연민이, 증오가 있던 자리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차올랐습니다. 한바탕 폭풍 같은 오열이 지나간 자리. 호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이나 적개심 대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젖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탁자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가고 가죽끈은 삭아서 너덜너덜해진 낡은 손목시계. 이 시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1985년 3월 제 고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쌈짓돈을 꺼내 아버지 손목에 채워주시던 그 예물 시계입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과장님인데 번듯한 시계 하나는 있어야죠. 이거 차고 다니면서 우리 상훈이 대학 갈 때까지 돈 많이 벌어와요. 그때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며 몇 번이고 시계를 들여다보시고 제게도 자랑하셨습니다. 상훈아, 어떠냐? 아빠 멋있지? 이 시계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아빠가 열심히 일할게. 그런데 정말로 시계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차고 계셨군요. 그 험한 북쪽 땅 탄광인지 농장인지 모를 그 거친 노동의 현장에서도 아버지는 이 시계만큼은 풀지 않으셨던 겁니다. 형님, 그 시계, 동생이 잠겨버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시계를 손목에서 뺀 적이 없으십니다. 보위부 놈들이 좋은 시계라고 뺏으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지키셨습니다. 이건 내 심장이다.
이걸 가져가려거든 내 팔을 잘라가라고. 그 순하디순한 분이 악기처럼 대들어서 지켜낸 시계입니다. 동생의 말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찢겨 나갔습니다. 이 쇳덩이가 뭐라고? 이까지게 뭐라고 목숨을 거셨습니까? 그냥 줘버리지. 그냥 줘버리고 편하게 사시지. 시계의 유리가 깨진 건 아버지가 갱도에서 일하다가 무너진 흙더미에 깔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으셨는데 정신이 들자마자 팔목부터 확인하셨습니다. 시계가 멈춘 걸 보고 아버지는 어린애처럼 우셨습니다. 동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상훈아, 내 시간은 멈췄다. 내가 서울을 떠나온 1985년 10월 그 시간에 내 인생은 멈췄다. 하지만 너의 시간은 가고 있겠지? 부디 너만은 멈추지 말고 흘러가다오. 멈춰진 시계 바늘. 자세히 보니 시침과 분침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1985년 그해 가을, 우리 가족이 팝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고 떠들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가장 행복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영혼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살갗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의 체온이 스며든 탓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그 안에 남아 뛰고 있는 탓일까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풀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성공의 상징이라며 거들먹거리며 차고 다녔던 금장 시계가 지금은 한낱 잡동사니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제 손목에 찼습니다. 가죽끈이 낡아서 헐거웠지만 마치 제 살인 양 착 감겨왔습니다. 그 순간 기묘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끊어졌던 혈관이 다시 이어지는 느낌. 아버지가 제 손목을 꼭 잡고 상훈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속삭이는 느낌. 저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 같은 배다른 놈이라고 생각했던 사내.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할 때 나를 대신해 아버지의 굽은 등을 주물러 드렸을 사람. 내가 아버지 제사상 한번 차려드리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염을 해드렸을 사람. 고마웠습니다.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 차가운 땅에서 얼마나 더 외롭고 쓸쓸하게 가셨을까요? 이봐, 동생. 제 입에서 처음으로 동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동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못난 형 대신 자네가 아버지를 지켜드렸구만. 자네가 진짜 아들이야. 나는 불효자고. 제가 손을 내밀자 동생은 엉거주춤하며 다가와 제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북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말해주는 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아버지는 한 번도 형님을 잊은 적 없으십니다.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셨습니다. 상훈이도 이만큼 컸겠지. 우리 상훈이도 이렇게 손이 굵어졌겠지. 저는 형님 덕분에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님 그림자 덕분에 제가 아들 노릇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가슴이 맞닿는 순간 이념도 체제도 40년의 세월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저 아버지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 가지가 거센 비바람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로 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품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싸구려 담배 냄새, 혹은 이름 모를 북쪽의 흙내음.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익숙한 냄새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피 냄새, 나와 같은 땀 냄새.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미워했었다. 너희 모자를 원망했었다. 너희가 내 아버지를 뺏어갔다고 생각했어. 제가 울먹이며 고백하자 동생이 제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일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형님, 이제 아버지 원망 다 푸시어요.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형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춤추면서 가셨을 겁니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와 동생이 가져온 들쭉술을 섞어 마시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평양냉면을 드실 때마다 우리 상훈이는 비빔냉면을 좋아하는데 하셨던 이야기를, 저는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 오시던 통닭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다시 통곡하다가 그렇게 연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제 손목에 채워진 멈춘 시계가 제 심장 박동에 맞춰 다시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저는 서울로, 동생은 다시 그 어두운 땅으로.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북쪽 하늘 어딘가에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를 그리워해 줄 내 핏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에 두만강에 가십시다. 동생이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올리십시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남쪽 땅이 보이는 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우리 아버지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라고.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 만나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리자. 다음 날 새벽, 연길의 아침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나와 동생은 택시를 잡아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도문투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남양 노동자구와 마주하고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생의 손은 뜨거웠고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이 맞잡은 손을 놓으면 우리는 또다시 40년이 걸릴지 아니면 영영 다시 못 볼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도 먼저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희뿌연 안개 사이로 검푸른 강줄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만강입니다. 노래 가사에서나 듣던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이 제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돌을 던지면 닿을 듯한 거리. 겨우 저 정도 물길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다니. 아버지는 저 좁은 강 너머에서 평생 남쪽을 바라보며 우셨다니. 허망함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강변 갈대밭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강바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동생이 가져온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조촐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보물 단지처럼 모시고 온 안동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셨다는 상주 곶감과 대추 한 봉지를 그릇도 없이 신문지 위에 부었습니다. 동생은 북한산 들쭉술을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남한의 소주와 북한의 술, 그리고 쪼글쪼글한 곶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제사상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밥상일 것입니다. 형님, 제가 먼저 한 잔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들쭉술 병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컵에 술을 가득 부어 강물 쪽으로 놓았습니다. 아버지, 막내에 왔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꿈에서도 부르시던 남조선 형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시지요? 저기 강물 위에 비친 우리 두 형제 모습 보이시지요? 동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바람이 동생의 울음소리를 실어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몫에 술잔을 채웠습니다. 안동 소주였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캬 달다 하며 드시던 그 술입니다. 아버지, 불효자 상훈이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40년이나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술을 강물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환영이 보였습니다. 강물 위로 아버지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1985년 집을 떠나던 그 젊은 모습 그대로. 쥐색 양복을 입고 제 입학 선물 시계를 차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상훈아, 내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와줘서 내 한이 풀렸다.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저는 강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자갈돌이 무릎을 찔러 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가세요. 그동안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중압감.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가세요. 남은 어머니는 제가 목숨 걸고 모실게요. 아버지 목까지 다 할게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만강이 떠나가라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쇳덩이처럼 박혀있던 아버지라는 이름 3글자를 토해내고 또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해졌습니다. 마치 4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종이컵에 남한 소주와 북한 술을 반반씩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서로 나누어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우리의 피가 하나로 섞이는 의식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동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안원들의 눈을 피해 나온 것이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의 감촉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저는 동생의 손등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상훈아, 아니 동생아, 부디 몸 조심해라.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는 평양이든 서울이든 우리 집 안방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 네, 형님. 꼭 그러겠습니다. 형님도 만수무강하시라요. 어머니께 저라는 자식이 북에도 하나 있다고,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킨 자식이 있었다고 꼭 전해주시라요.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동생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심장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까 봐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멀어지는 동생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희미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강물은 이제 더 이상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미소 같았습니다. 제 손목을 내려다 봅니다.
유리가 깨지고 가죽이 해진 낡은 시계. 동생이 전해준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비록 시계 바늘은 멈춰 있지만 제 맥박 위에서 이 시계는 다시 뛰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아가려 합니다.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평생 어머니만 그리워하다가 어머니 이름 부르며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마음 푸세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시면 아버지 등 한번 세게 때려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놈을 불러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녀석에게 할 말이 생겼거든요. 내 할아버지는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라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낸 영웅이었다고. 그러니 너도 내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미움에서 사랑으로 돌아오는 참으로 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용서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요. 미움을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가족 때문에 혹은 풀지 못한 응어리 때문에 가슴 치며 울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제 긴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